나만 별거 있는 거라. 신경계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경계 이야기를 일단 오늘 잠깐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날 수업 때는 화학을 하나 더 나갈 거고, 화학을 중화반을 아주 천천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유전 쪽 완전 기초 학습을 다음 주 일요일 날 좀 실시할 겁니다. 주연아, 유전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을 수 없다. 유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냐? 알겠냐? 다음 주 일요일 날 유전 기초 학습 실시할 겁니다. 재환아, 우리 유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자, 우선 오늘은 신경계 이야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신경계,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나눠질 거다. 신경계, 오케이. 자,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나눠질 거고, 말초 신경계에는 체성 신경계와 자율 신경계, 자율 신경계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중추 신경계부터 먼저 살펴보면, 중추 신경계는 여기 있는 뇌, 핸드, 척수, 뇌와 척수 요 두 놈이 중추 신경계다. 그 다음에 뇌에서 뻗어나와 있는 격가지들, 걔들이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런 격가지들, 그런 격가지들이 척수신경이다. 그러면 뇌신경, 척수신경, 뇌에서 뻗어나와 있는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척수신경, 얘들이 말초신경계입니다. 뇌라고 적어놓은 거하고 뇌신경하고는 의미 다른 거다 이거죠. 뇌는 중추, 뇌신경은 말초. 자, 그러면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분석하여 명령을 내린다.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기관이고 정보를 분석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연합 뉴런일 거고,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것은 운동 뉴런이겠죠.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로 나눠집니다. 말초에서 받아들여서 중추에서 판단을 해서 말초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게 한다. 중추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다. 되네. 추리, 기억, 상상, 정신활동, 그 다음에 수의운동의 중추이다. 수의운동은 내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들을 전부 다 수의운동이라 합니다. 팔을 들어라, 다리를 들어라.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해서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수의운동이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는 운동들은 불수의운동입니다. 불수의운동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근육의 움직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심장박동을 좀 빠르게 해보자, 심장박동을 좀 느리게 해보자. 그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그건 불수의운동. 수의운동의 중추가 되네. 그 다음에 감내. 감내가 사실 전체가 다 감내입니다. 여기가 감내에는 시상하부 밑에 붙어있는 뇌하수체 전엽 후엽이다. 그럼 시상이든 시상하부든 뇌하수체든 간에 이거 이마들은 전부 다 호르몬과 관련된 중추들이고, 호르몬과 관련된 중추들인데 이 호르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항상성 유지하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삼투압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호르몬이 직접 컨트롤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간내는
한상선 조절, 체온, 삼투압 등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들을 컨트롤하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그 다음에 이쪽 부위가 연수, 그 다음에 여기는 소뇌, 중간에는 눈과 관련이 많이 돼 있다. 안구 운동, 상체 운동. 그 다음에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뒤쪽 밑에 붙어 있는 이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거 하면 1시간이 끝났네요. 설마 1시간에 이거 하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1시간에 이거 하나씩 하면 학교에서 뇌의 각 부분별 기능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럼 우리는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뇌. 대뇌 하면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뭡니까? 대뇌 백숙이지. 이건 헷갈리는 거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대뇌 백숙 이렇게 외우고, 쓰기는 속으로 쓰겠습니다. 속질이 백색이고, 그럼 겉질은 회색질입니다. 대뇌 백숙. 그 다음에 척수는 이제 반대로 쓰면 돼요. 척수는 속질이 회색이고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요.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왜 눈이 해롱해롱하네. 네. 잘 기억을 하자. 근데 이 말만 기억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알아야 돼요. 뉴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노마가 아무래도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좀 진하게 생겼지. 진하게 생긴 얘가 회색이고, 축삭돌기 얘가 좀 얍실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보기에 좀 환하게 보일 거야. 얘가 백색이야. 그럼 대뇌는 속질이 백색질이다 했으니까 대뇌 속의 뉴런의 배치를 그려보면 대뇌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겉질이 회색이고 속질이 백색이다. 그러면 대뇌는 안쪽에 축삭 돌기가 모여 있고 바깥쪽에는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회색이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백색질입니다. 그 다음에 대뇌는 수위운동의 중추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 기억을 해보는 거죠. 수위운동은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납니다. 대뇌의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반구는 왼쪽을 담당합니다. 연수에서 신경다발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은 왼쪽 담당, 왼쪽은 오른쪽 담당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전두엽, 부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눠질 거고, 각 부위별로 그 대뇌의 각 부위별로 담당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측두엽은 후각이나 청각, 측두엽이 손상이 되면 냄새가 잘 안 맡아지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거고, 후두엽이 마비가 되면 눈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대뇌 각 부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뇌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경이 있을 거고, 이 안에도. 그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는 연합경이 있을 거고, 명령을 내려주는 운동경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방구인데, 대뇌만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소뇌도 두 개예요.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방구고, 평형감각, 수위운동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소뇌가 마비가 되면 수위운동이 좀 멍청해질 수도 있고, 균형 감각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자, 간뇌는 시상 아래쪽이 시상하부,
그 밑에부터는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다. 그러면 이 시상과 시상하부는 거의 대부분이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단은 저 뒷부분에서 호르몬을 자세히 또 배우게 됩니다. 중간뇌는 안구운동, 홍채운동을 조절합니다. 중간뇌와 연수 사이의 통로, 그 가운데 부분을 뇌결합을 보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신경의 좌우 교차,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의 반사의 중추, 이런 정도의 예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외워둘 부분들 열심히 잘 외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로 가면, 척수는 아까 우리 외운 사실에 의하면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 그럼 척수가 이렇게 뼈가 있다고 치면 속질이 회색이니까 척수 단면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단면을 생각하면 속질이 회색이니까 신경세포체가 안쪽으로 모여있고 축삭돌기는 바깥쪽을 보고 있겠죠. 바깥쪽에 축삭돌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은 백색질, 안쪽은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어서 회색질. 그 다음에 척수는 몸통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앞쪽, 여기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인데 앞쪽으로 지나가는 요 신경다발이 있고 뒤쪽으로 지나다니는 신경다발이 있는데 앞쪽으로 지나다니는 이놈아가 전근, 뒤쪽으로 지나다니는 놈이 후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되는 게 뭐다? 운전 이거 외우게 되죠. 전근은 뭐가 지난다? 운동신경. 그럼 후근은 감각신경. 그럼 내가 피부에다 자극을 주면, 피부에다가 자극을 줬다, 발가락 끝에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은 후근을 통해 척수로 들어갈 거고, 척수에서 대뇌로 들어간 다음에 대뇌에서 판단을 해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전근을 통해 어떤 근육으로 명령을 내려줄 것이다. 후근, 척수,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내려와서 전근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신경이 모여있는 게 전근이다.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것은 후근이다.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이라 하면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들, 의식적인 반응은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 조절에 반드시 대뇌가 있어야 됩니다. 대뇌가 있어야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을 타고 들어온 이 자극이 대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전부 다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부를 거고, 무조건 반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대뇌에서 특히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대뇌가 판단을 안 하면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누군가가 판단을 하는 게, 그 누군가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나 이런 아이들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준다 이거죠. 내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화들짝 손을 뺀다. 걔는 척수에서 행동을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이런 거는 연수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중간뇌에서 직접 컨트롤 해줍니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무조건 반사. 이렇게 얽어줄 겁니다. 그럼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다. 반응과 반사. 반응은 생각하고 하는 행동, 반사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생각은 누가 하느냐? 연수, 척수, 중간에 이런 아이들이 담당해준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말초신경계를 보겠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는데 일단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심성 신경. 그러니까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은 어차피 중추로 들어가는 길이고 나오는 행동을 하는 여기가 운동신경인데 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이다. 생각을 하고 하는 운동신경이 있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체성신경계는 뭐 어디든 자,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고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직접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좀 더 위험한 상태, 부교감신경은 훨씬 더 편안한 상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얘는 편안한 상태일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결국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다 별표 하나씩 치세요. 체성신경계는 저기 중추에서부터 반응기까지 한 가닥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은 뉴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뉴런이 하나 있는데 뉴런과 뉴런이 끊어져 있는 이 마디를 신경절이라 할 거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후 뉴런이 길다.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다. 어쨌든 이 호흡은 각각의 연결고리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인데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 아닌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얘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이게 체성신경인지 그냥 아니면 이게 교감인지 이게 부교감인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주면 그 다음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네. 그 정도까지 체크.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또 가봅시다. 교감신경은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 동공이 확대되고 기관지 확장에 심장박동 촉진, 소화관 억제. 소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니까. 쓸개즙 분비 억제, 소화하고 연결되는 거고 방광이 확장이 된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이 축소되고 기관지 수축, 심장박동이 억제되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상황에서 소화도 열심히 하고 쓸개즙 분비도 잘 됩니다. 그러면서 방광도 수축이 되는 게 쪼매내진다는 게 아니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방광이 확장이 되었으면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다시 제자리 찾아가자 이거죠. 시험 문제 나온다면 나는 이 그림을 내겠어요. 여기다 별표 3개를 빵빵빵 딱 쳐놔. 교감신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있고 부교감신경과 관련되는 또 여러 가지 기작들이 있는데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소화액, 무슬개즙, 방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감신경과 관련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 행위의 중추가 전부 다 척수 끝에서 붙어 있습니다. 척수 끝에 붙어 있다.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 붙어 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붙어 있는 위치가 좀 다양해. 동공 축소와 관련되는 얘는 중간내에 붙어 있고
기관지, 심장박동, 소화관, 쓸개접, 삭고 이런 것들은 연수에 붙어 있고 방광 수축과 관련되는 얘만 특수 끝트리에 붙어 있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각의 붙어있는 중추가 다르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병, 말초신경계 질환으로는 그 다음에 루게리, 그러니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그 다음에 길랭바레 증후, 이런 아이들은 말초신경계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 정도. 이걸 뭐 방학 때까지 천천히 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충분히 잘 연습이 될 거라 보고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109쪽에 2번 혹시 풀려져 있니? 풀려져 있니 이거? 여기 안 풀린 게 몇 번이죠? 다 풀려져 있나?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풀려져 있니? 16번? 전 풀려져 있어요. 18번은? 다 풀려져 있니? 20번. 자 그러면 20번이나 한번 해봐. 방광이 확장된다? 아까 그 설명에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포인트가 딱 한 군데였는데 어디야 너? 한 번만? 기억나나?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데가 그 교감신경의 말단 아이가? 나머지 모든 포인트는 아세틸콜린이지. 그러면 방광이 확장된다. 이거 교감신경이지. 그러면 신경절 이은 뉴런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됩니다. 기억하기 맞죠? 자, 그 다음에 B의 신경절 B 소화음 작용이 촉진된다. 이거는 부교감이고 부교감인데 소화와 관련해서 이거 연수에 붙어 있다. 혹시 한번 가서 보고 온다. 연수 맞나? 보고 온다. 연수에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나 연우야? 네. 보고 왔나? 네. 자, ABC는 모두 원심성 신경에 속한다. 원심성 신경이면 운동유로 맞죠? 방광이 확장된다. 이거 교감신경이고 피부에서 받은 이거 뭐지? 이거 감각유런 아이가 이거. 그럼 이거는 뭐고? 감각이니까 얘는 구심성 신경이겠지. 그러면 디귿보기는 아닙니다. 기억이 그래서 천천히 잘 배워올 수 있도록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문제 안 풀린 사람들은 궁금하게 좀 풀면서 와라. 방학이니까 이제 호르몬 이야기 하겠습니다. 혹시 호르몬 그쪽 수업 했니 나랑? 네, 하나 호르몬 어디까지 했니? 상품이니까요. 항상성 유지까지 했다고? 그럼 기본적인 호르몬의 특징 이야기 했나?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호르몬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신체의 각 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위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이효 호르몬, 부신 겉질에서는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인슐린은 이자,
글루카곤도 2자. 인슐린은 베타 세포,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각 포인트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의 종류들 조금 기억을 해놓고 그거를 잘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뒤로 가서 바로 이 부분 오늘 시간상 이 부분 다 처리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에 음성 피드백이 있고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자, 음성 피드백은 기본적인 패턴이 이런 거야. 자, A가 B를 조절하고 B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한다고 치면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다시 돌아가서 A를 낮추고 A가 낮아지면 B가 낮아질 거고 B가 낮아지면 체온은 다시 낮아진다. 체온이 너무 낮아지면 다시 근모드로 돌아가서 A를 높일 거고 A가 높아지면 B가 높아지고 그럼 체온이 다시 올라간다. 자, 이런 식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이런 유지 방식이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중에 혈당량이 있는데 혈당량은 A가 가서 혈당량을 낮추고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면 B가 가서 혈당량을 다시 높이고 그러면 다시 A가 가서 낮추고 그러면 다시 B가 가서 높이고 그런 식으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이런 방식은 기량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음성 피드백이 있고 기량작용이다. 음성 피드백이라는 방식과 기량작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이 앞쪽은 그냥 빨리 나온 게 어차피 오늘 이 뒷부분을 다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자.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 잘 봅시다. 혈당량이라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한다. 포도당, 혈당량.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억수로 많으면 혈당량이 높은 거고,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적으면 혈당량이 낮은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적절한 양의 혈당량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거죠.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추가 되는 호르몬 두 개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다.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가서 혈당량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글루카곤은 가서 혈당량을 높인다. 그러면 포도당, 당이 글리코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박스 포장을 해서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거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 당이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이 줄어드는 거겠죠.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인슐린이 하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는 당을 많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혈당량을 높여준다. 이거를 글루카곤이 이 행동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혈당일 때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래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저혈당에서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높입니다. 결국에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자, 그러면 이 혈당량 조절 과정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세요. 이 기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혈당량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체온도 마찬가지인데 혈당량도 그렇고 체온도 그렇고 뭔가 이 수치가 낮을 때가 더 문제야. 낮을 때가 좀 더 복잡해.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혈당량이 낮을 때가 좀 더 문제야. 그래서 활동이 좀 더 다양합니다. 나 이거는 낮을 때가 내 몸에 중요한 건 아니고 낮을 때 뭔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이거 무슨 중요한 거다, 낮을 때가 위험한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 체온이 낮을 때가 좀 더 복잡해. 자, 다른 데보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혈당량 높을 때부터 내가 정상 수치였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혈당량을 신속하게 좀 낮춰야 돼. 낮추려면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되면 됩니다. 1배.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1배 인슐린이 분비되면 됩니다. 그럼 인슐린은 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어쨌든 당을 줄인 거지.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혈액에 굴러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디 세포에다가 세포 옆에 있는 어떤 세포들한테다가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시켜 버린다. 그럼 어쨌든 혈액 속에 굴러다니는 포도당의 양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서 줄어들든지 아니면 인간 세포로 흡수가 되든지 어쨌든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혈당량이 다시 낮아집니다. 오케이, 끝. 작업 완료. 인슐린 혼자서 다 처리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당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있던 얘를 신속하게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주고 시험 문제 내보면 이거하고 이걸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슐린, 베타 세포 혈당량 낮추고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혈당량을 높인다. 이걸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틀린다면 이걸 틀린다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될 때 시상 하부 쪽에다가 교감신경이 자극을 줘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봤던 호르몬 한번 가보자. 그 페이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보자. 호르몬 막 사람 몸통 그려놓고 호르몬 있던 페이지 있잖아. 그 페이지에서 보면 부신 속질에 분비되는 호르몬 뭐고 에피네프린 적혀있고 뒤에 설명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혈당량을 증가시켜준다. 그 다음에 뭐 심장박동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없나? 심장박동 촉진.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혈당량을 증가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내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니까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되면서 혈당량을 최대한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얘가 사실상 이 글루카곤의 작업을 에피네프린이 백업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신속하게 혈당량을 다시 높여주자. 정상 수치까지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자 그 이야기야. 낮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2그릇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밥을 내가 1그릇만 먹으면 양이 충분한데 2그릇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밥이 내가 1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반그릇밖에 없다. 그럼 내가 좀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져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호르몬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 둘이야.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인다. 그러면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으로 작용을 하겠네.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걸 항상성을 유지하겠네요. 그럼 봐라. 밥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의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포도당의 혈당량을 낮추는 게 목적이니까 인슐린 많아져야 되고, 인슐린이 가서 열심히 동작을 하려면 글루카곤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은 인슐린이고 낮아지는 건 글루카곤이다. 그럼 너무 낮추면 안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늘어나면서 포도당 만들어서 좀 쓰고 또 글루카곤 나와서 포도당 좀 만들어서 쓰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초반에 이 변화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밥을 먹어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은 많아지고 글루카곤은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목속에서 포도당을 계속 소모를 할 거니까 꾸준하게 포도당을 생성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 글루카곤의 양이 계속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포도당을 열심히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딴 거. 재원이가 화장실 가는 김에 20초간 주시거든. 20초면 되겠니? 똥이니? 어? 똥, 이 새끼 자꾸 소주야. 똥이야? 2층 가야 되는데? 아, 우리 한 문제 풀고 있을 때 맨날 소셜 눈으로 잠깐 들어왔어.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빨리 온다. 쾌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당뇨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포도당 수치가 빡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사람, 제1형 당뇨.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슐린이 몸에서 잘 안 만들어지네. 그럼 인슐린 주사를 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형 당뇨, 이 사람은 혈당량이 쭉 올라갔는데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인슐린은 잘 만들어졌는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하네. 이런 당뇨 환자를 제2형 당뇨병 환자라 할 겁니다. 얘는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고, 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살도 빼고 이래 하면서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량 조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이리 오느라 어디로 오느냐, 136쪽에 11번. 아, 쉽네. 136쪽에 11번입니다. 스타트. 답 나왔니? 경민이 답 나왔니? 연우 답 나왔니? 니는 축구 좀 못하잖아. 근데 무슨 또 여기까지 가서 축구를 해? 사실 구경하러 왔는데 뛰어. 그래, 뛰었어? 모덕구장. 축구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덕 가서 곱창을 밟아. 주인이는 왜 안 갔냐? 두현이끼리 레벨이 아니었어. 두현이가 무조건. 주인이는 그 수준이 아니야. 오늘 찐따들의 대행진. 신동호 이런 아들 에이스 되는 거 아이가? 예, 그 정도야. 동호는 거기 근데 거기서 연우는 좀 못하던데. 거기 좀 썰기. 연우 거기 좀. 이 상대 수비였잖아. 우리 같은 거. 어? 상대 수비였잖아. 어.
그렇죠. 자, 뭐지? 제가 바꿔가지고. 그 말도 안 한다. 자, 이자에서 흐름은 x가 분비되었네. 이 x는 뭐냐면 포도당의 수치가 빡 올라갈 때 이 x의 농도는 낮아졌죠. 오케이. 호르몬 x 누구다? 글루카곤입니다. 그럼 기억이 틀렸고,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인슐린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혈당량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니까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이게 아니죠. 세포에서 혈관으로 빼주든지 아니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2번 했니? 2번 했니? 2번 했니? 2번 안 하는 아, 이거 너 체크 못하면 이렇게. 펜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네. 예. 아이펜이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삼성이야, 그 기계가 아이패드야. 삼성이면은 당근마켓에 한번 보여봐.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 재현아, 추우면 어떻게 해? 보일러를 세게 틀면 되겠죠. 보일러를 틀면 되고, 창문은 닫아야 되겠죠. 더우면 어떻게 더우면?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끄면 되겠죠. 자, 그럼 더우면 보일러를 끄자. 추우면 보일러를 켜자. 그러니까 보일러를 켜고 끄고만 해도 체온 조절이 되겠네. 근데 창문을 열고 닫고까지 같이 해주면 체온 조절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날씨가 춥다. 그러면 보일러를 켜야 된다. 열 발생량 증가. 창문은 닫아야 된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은 감소. 그 다음에 덥다. 더우면 보일러를 꺼야 됩니다. 열 발생량 감소. 더우면 창문은 열어야 됩니다. 열 발산량 증가. 창문을 열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고 보일러를 꺼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체온이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감내 시상 하부가 될 거고, 추울 때, 더울 때 어떤 기작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더울 때부터 볼게요. 자, 더울 때. 지금 내가 더워요. 그러면 감내의 시상 하부에서 덥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TRH의 분비량이 줄어들 겁니다. TRH는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시오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호르몬. TRH가 가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늘어날 거고, TSH가 가면 얘가 가서 갑상샘을 자극해야 될 거야.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옵니다. 이거 잘 봐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얘가 가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니,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나오고,
TSH가 가서 갑상샘을 자극해대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더우니까 TRH를 줄이면 그것 때문에 TSH가 줄어들게 될 거고, TSH가 줄어들면 티록신이 줄어들 겁니다.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열심히 하게 되는 호르몬인데, 티록신이 줄어들면 물질 대사를 통한 세포 호흡의 양이 줄어들 거야. 그럼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거니까 열 발생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겠죠. 자, 요럴 때는 지금 보일러를 끄는 과정이지. 자, 보일러를 껐다. 지금 내가 더우니까. 자, 보일러를 끄는데 창문도 열어야 됩니다. 창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된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그럼 피부 근처로 뜨거운 혈액들이 많이 지나갈 거니까 여기서 열을 좀 더 손쉽게 방출할 수 있을 거예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뜨거운 피가 몸 밖으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더우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된다 이겁니다. 더우면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요리됩니다. 더울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 다음에 추운 거는 또 문제라고 했어요. 추운 거는. 자, 추우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보일러를 열심히 돌리자. 그러면 TRH 농도 높여. TRH가 높아지면 TSH의 양도 증가. TSH가 높아지면 티록신의 분비량,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도 증가. 그럼 티록신의 양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세포 호흡을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이 되겠지.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할 겁니다. 보일러를 켰다. 자, 근데 추울 때는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 여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 둘 다 교감신경인데 저기는 강화, 여기는 완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수축된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져나가는 열기를 최소화한다.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추울 때는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여기 곁가지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교감신경의 작용의 강화에 의해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아까 에피네프린 한번 보고 왔지? 혈당량이 낮을 때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이죠. 그러면 추울 때는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해서 혈당량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도 같이 촉진시켜준다. 그러면서 체온을 최대한 높이는데 여기 격가지가 또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없었던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체온이 높을 때는 간단했는데 체온이 낮을 때는 좀 복잡하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인데 여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하다. 둘 다 교감신경이다. 저기는 강화, 여기는 완화.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우리는 또 이걸 하나 외워야 됩니다. 강추.
둘 다 교감신경인 거는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둘 다 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될 때 그때가 추울 때다. 요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를 해서 요 기작 자체를 머릿속에 그대로 다 새겨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 저대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둘 다 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고 강화되는 거다. 근데 추울 때는 에피네프린도 옆에서 백업으로 도와준다. 이 정도까지 체크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체온 조절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136쪽에 13번 기억을 잘 더듬어서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 추울 때다. 추워.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요 경로 A로 오는 게 이게 경로 A 갑상샘 적혀 있으니까 이쪽에 굳이 적자면 DRH, TSH, 디록신 이 호르몬 순서일 거고 경로 B로 오는 건 부신속질이니까 여기서는 에피네프린 이야기일 거고 경로 C로 오는 거는 피부 근처의 혈관 수축이니까 요거는 혈관 수축인 거고 요 경로 B와 C는 둘 다 교감신경인 것 같은데 추울 때니까 교감신경이 좀 더 강추된 거다 라고 체크를 하고 자, 규간 A는 TRH, TSH, 디록신이니까 호르몬에 의한 것 같고 구역 B, 경로 B에 의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니까 열 발생량 증가합니다. 보일러 돌리는 과정이고 C는 무교감 신경의 작용에 의한 조절 과정이 아니죠. C는 어떤 신경? 교감 신경. 구체적으로는 교감 신경의 작용이 강화된 거다. 그럼 디귿 보기는 아닌 거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체온 조절은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체온이 높을 때보다는 체온이 낮을 때가 좀 더 문제네. 낮을 때가. 하나하나 외워둬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인데 삼투압 조절은 상식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프를 해석하다가 보면 그래프를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상식에 근거를 해. 태연아,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억수 많이 먹었는데 한 2시간 후에 네 생각에는 오줌의 양이 많아지겠네, 작아지겠네. 2시간 정도요? 언제보다 평소보다 상식이 없니? 쉽게 생각해. 물을 막 한 10병을 먹어서 좀 있으면 오줌 많이 누겠나 작게 누겠나? 그래, 오줌 많이 누는 게 기본이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삼투압은 뭐냐? 삼투압이라 하면 일반적인 체액의 농도, 혈장 삼투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삼투압은
반트호프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파이는 CRT라고 했습니다. 삼투압은 concentration, 기체상수, 템퍼러처.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36.5도일 거니까 무시하고, R 기체상수, 산수 콘스탄트니까 얘도 생략하고, 결국 삼투압은 concentration, 농도에 비례하겠네. 체액의 농도에 비례하겠네. 그러면 삼투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녀석의 농도에 비례하겠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라 하면 오줌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오줌의 삼투압이라면 오줌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차대한 호르몬은 ADH,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호르몬은 이뇨, 쉽게 오줌을 못 누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이거죠.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수분 재흡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오줌으로 나갈 거야. 오줌으로 나갈 건데, 여기에서 ADH가 분비가 되면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으로 안 나가게 한다. 수분을 다시 몸으로 재흡수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이 항이뇨 호르몬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 몸속의 농도가 억수로 진해. 그러면 농도가 진하면 농도를 낮춰야 되겠지. 그럼 오줌을 많이 누면 되나? 아니면 물을 최대한 가둬야 되나? 물을 가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속의 농도가 너무 묽어. 삼투압이 너무 낮아. 그러면 오줌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인정? 자, 그러면 봐라. 내가 차근차근 하나 적어볼게. 지금 내가 삼투압이 너무 높아. 너무 농도가 진해. 그러면 오줌을 많이 넣으면 되나 안 되나? 오줌 많이 넣으면 안 되죠. 농도가 지금 너무 진하니까. 그럼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물이 어쨌든 재흡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삼투압이 너무 높다 하면 ADH의 분비량이 높아지면서 수분 재흡수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물을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이 물들을 싹 다 빨아당겨야 돼. 그러면 재흡수를 열심히 하니까 내 몸속에 전체적인 혈액량이 증가하겠네. 삼투압이 하나 높았더니 ADH 재흡수 혈액량 전부 다 위에 하살표 전부 다 높다. 그럼 혈액량이 많아졌다. 그럼 어차피 내 혈관은 어차피 동일한 파이프인데 그 안에 혈액량이 많아졌으니까 혈압이 어떻게 니? 혈압이 증가합니다. 혈관이 빵빵해진다 이거야. 물이 꽉 차가지고.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삼투압 자체는 결국에는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장의 농도는 묽어지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줌으로 많이 나가나 안 나가나? 오줌으로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재흡수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오줌의 절대적인 양은 어떻게 니? 줄어들겠죠. 그럼 오줌의 양은 절대적으로 줄었는데 물만 싹 다 빨아당겼잖아요.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니? 오줌의 농도. 오줌은 알맹이만 있고, 진짜 노폐물 알맹이만 있고 물은 많이 흡수를 해버렸으니까 오줌의 농도가 진하겠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죠. 진한 오줌이 나올 거고 오줌의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 거다 이거죠.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착착착 생각을 해놓으면 돼. 그럼 삼투압이 화살표는 전부 다 반대일 겁니다. 너무 낮다. 그럼 내 몸의 농도가 너무 묽어진 상태죠. 묽어진 상태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내보내버려라. 그러면 재흡수를 하지 마라. 그럼 ADH를 줄여.
제흡수를 말자. 수분 제흡수를 많이 안 하니까 혈액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 거다. 혈액이 줄어드니까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압이 낮아질 거다. 그러면 물을 최대한 많이 내보냈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혈장의 농도는 높아질 거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오줌이니까 오줌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할 거고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줌 자체는 물든 오줌이 되겠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질 겁니다. 이 전체적인 기작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으면 농도가 진하다는 거지.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 증가하면서 수분 제흡수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낮춰라.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 농도가 너무 묽다는 거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하지 말고 수분 제흡수 하지 마라. 오줌으로 다 내보내버려라 물을. 그러면 다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것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 나온다면 다른 거보다는 저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되는 문제가 제일 헷갈리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연습하겠습니다. 137쪽에 17번 스타트. 얘는 몇 번? 자, 봅시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네. 그럼 농도가 진해진 거지. 농도가 진해졌으면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되겠네요.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ADH의 양이 어때요? 혈장 삼투압이 아니지.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으면 오줌이 농도가 진해진 거지. 그럼 오줌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다 재흡수를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재흡수를 많이 하려면 ADH 양을 증가시켜야 돼.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할 거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콜. 그럼 수분 재흡수를 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죠.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겠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할 겁니다. 니은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건 내가 몸속의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기겠죠. 그럼 디귿부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8쪽에 4번 스타트.
민이도 오늘 공차로 갔다던데? 아니 맞네 공차 민도 오늘 같이 공차나? 오늘 승대랑 동네. 아 민이는 그쪽 팀이고 민이는 왜 거기 가 있어? 승재하고 그 채연이가 그쪽은 좀 약간 에이스 그룹인데 민이는 왜 거기 갔냐? 티원이랑 친해가지고 따라가. 소연이랑 친하냐? 좀 친하던. 아, 민이는 좀 약간 이불이가 아니야? 뭐 그냥 구경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민이도 뭐 골키퍼로서의 또 준비 재능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민이 농구. 민이 농구 아니야? 한국? 민이 농구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민이 나쁘다. 윤재? 아, 재원? 이름 뭐였지? 재영이. 재영이 얘 축구 좀 하나 축구 좀 하나 한국 칼바로. 강민보다 좀 하나 우리 좋아하고. 한민이요. 좋아하고 지금 축구도 오고 해. 축구는 나지 명칭고 갈색 폭격기 왕년에 진짜 민이 아니네 명칭. 민이 남인 가서 볼거든. 지금 내가 진짜 늙어서 그렇지만 내가 진짜 현역 때만 해도 내가 갈색 폭격기에 명칭고 초전 벌판을 누비듯 시절했었는데 샤. 종호 비움. 자 한번 해보자 한명 몇 판? 여름? 두요? 한 번밖에 안 돼. 한번 5번 박빙승부 재원 4번 오 다수결에 의거하여 3번을 답으로 자 요거하고 요거는 전체 혈액량하고 혈전 삼투압이죠. 그러면 분위기상 이 호르몬 X는 누구겠니? ADH라고 그냥 확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자. 안정 상태에서 전체 혈액량이 줄었지. 줄었더니 전체 혈액량이 줄었더니 이 호르몬의 양이 늘어났잖아. 전체 혈액량이 쪼그라들면 수분 제압수를 열심히 해야 될 거니까 항인형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이거.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럼 농도가 어서 진해졌다라는 거죠. 농도가 진해지면은 물 켜야 되니까 수분 제압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인형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는 게 이것도 맞다 이거야. 이거는 전체 혈액량과 삼투압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전체 혈액량 안 주고 여기가 삼투압이라고 안 줘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전체 혈액량 이게 삼투압인지를 그까지 물어봤어야지. 근데 섭섭하게 이걸 왜 가르쳐 주냐고. 자 그러면 시상하부는 X 호르몬 X의 분비를 조절한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보기는 기억 보기입니다. 뇌하 수체 우엽에서 분비된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결국 컨트롤하는 중추가 누구냐? 간내의 시상하부다. 기억 보기가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워야 돼. 자, T1일 때가 T1은 요새 T1일 때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흡수 많잖아. 그러면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수분 제압수를 잘 하겠지. 니은 보기 맞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적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다. T2는 혈중의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어때요? 높지, T2일 때는. 그러면 이때 수분 제압수를 많이 하나 못하나? 수분 제압수를 흡수 많이 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줌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때 D2일 때가.
오줌의 양이 줄어드니까 T2일 때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일 때랑 T2일 때랑 어디가 더 높다? T2일 때가 더 높다. 그러면 D가 틀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들은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잠깐.